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12년 300년 가까이 이어져온 청나라가 멸망했죠. 수천 년간 이어져온 황제의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국 대륙에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이 들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국가의 이름은 중화민국이었고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국민당을 창당해 새로운 중국을 만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이 멸망한 이후 새로 탄생한 국가가 단숨에 안정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잡아보고 싶었던 중국 각 지역의 군벌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벌 시대는 현대판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릴 만큼 중국사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난세 중의 난세였죠. 그리고 순원 사후 국민당의 군권을 장악 후 대세로 떠오른 장제스는 각지의 군벌들을 통합하고 정벌하며 베이징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8년 장제스의 국민당과 그를 따르던 군벌들은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던 봉천군벌 장주어린을 본래 고향이었던 만주로 쫓아냄으로써 마침내 북벌을 완수했죠. 그리고 장제스가 북벌을 완수하는 동안 작은 조직으로 시작해 세력을 점점 키우던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입니다. 마오쩌둥 역시 공산당의 창당 멤버 중 한 명이었죠. 공산당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국민당 역시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군사력을 강화해 북벌을 완수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공산당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공산당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장제스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공산당 토벌이었습니다. 공산당은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1920년대 말부터 중국 각지에 소비에트 지구를 건설하며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북벌을 완수한 장제스는 본격적으로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한 작전인 초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초공작전에도 불구하고 장제스의 국민당은 공산당을 박멸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안 그래도 넓디 넓은 중국 대륙에서 오로지 공산당 토벌에만 병력을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제스는 중국 대륙을 명목상 통일하긴 했으나 그것은 사실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각 지역의 군벌들은 밥 먹듯이 배신을 하고 있었고 국민당 내부의 파벌 역시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산지와 농촌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펼치는 공산당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슬금슬금 중원을 넘보기 시작한 일본의 존재로 인해 계속해서 병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은 게릴라전 위주를 펼쳐가며 국민당의 탄압으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았고 1934년 10월에는 국민당군의 총공세,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 있던 공산당은 장시성의 루이진을 탈출해 약 1년의 기간 동안 12,000km를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대장정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꼽는 장면이죠. 대장정 기간 마오쩌둥은 공산당을 휘어잡았습니다. 그의 선전, 선동 능력과 대중 동원 능력은 그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었죠.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 농민들에게 분배했고 그렇게 대장정 기간은 중국인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들의 마음, 즉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중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와중에 수십 년간 전쟁만 일삼고 부패했으며 일본과 서구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것처럼 보였던 국민당은 미워 보였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가지고 들어와 농민 중심의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마오쩌둥과 공산당에게는 세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6년 아버지인 장쩌린으로부터 만주를 이어받은 장쇠량이 벼랑간 상관인 장제스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산당 토벌에만 힘을 쏟지 말고 우선 두 당이 손을 잡아 일본부터 상대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시안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두 당은 2차 국공합작을 맺으며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당의 관계는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산당군인 홍군은 명목상으로는 장제스의 국민당 휘하에 들어갔으나 계속해서 농민들을 홍군으로 끌어들였고 중일전쟁이란 혼란 속에서 국민당이 아닌 공산당군이야말로 유일한 항일의 군대라고 선전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며 일본군이 철수하자 두 당은 대륙의 주인 자리를 놓고 또다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최종 승자는 오랜 세월 차곡차곡 민심을 쌓아온 공산당이었죠. 그렇게 국공내전에서 최종 승리한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차지했고 장제스와 국민당 잔존 세력은 타이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912년 청나라 멸망 이후
군벌시대, 중일전쟁, 국공내전 등 중국 대륙에서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졌고 혼란한 시대를 정리한 최후의 승자는 공산당 그리고 마오쩌둥이었죠. 오랜 전쟁 끝에 새 국가를 세운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들에게 항일의 영웅이자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중국 인민들은 그들이 칭송하던 마오쩌둥의 치하에서 무려 3천만 명이 기아로 죽는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1950년대 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중국 현대사 시리즈 1편 대약진 운동에 관한 영상입니다. 건국 초기 중국은 공업화를 위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1950년 2월 소련과 중국 두 국가는 중소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을 맺었고 소련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돕기 시작했죠. 소련은 계획 경제를 통해 1930년대부터 고속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한 소련은 중국에 약 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며 공업화와 인프라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련의 엔지니어 등 우수한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의 많은 학생들은 소련에서의 유학을 통해 과학, 기술을 배우곤 했죠. 그렇게 1952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중국은 연평균 18%의 국민 수입 총액 증가를 기록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연장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8.9%의 GDP 성장을 달성하며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롤모델로 삼았던 소련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고 흐르쇼프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흐르쇼프는 개인 숭배와 그 결과들에 대하여 라는 비밀 연설을 통해 스탈린에 대한 개인 숭배와 그 해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한 탈스탈린화와 함께 흐르쇼프는 서방과의 화해를 추진하며 자본주의 국가들과 평화적 공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르쇼프의 방향은 사회주의 진영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마오쩌둥은 흐르쇼프의 비밀 연설을 불편해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을 두고 스탈린이 저지른 과오는 분명히 있지만 그는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훌륭하고 정직한 혁명가였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비밀 연설의 핵심이었던 개인 숭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처럼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흐르쇼프의 비밀 연설이 달갑지 않았겠죠. 마오쩌둥은 소련의 변화를 혁명 의지의 약화로 보았습니다. 서방과의 타협을 논하는 소련은 혁명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노선을 통해 혁명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탈소련화는 경제 발전 방향에도 적용되었는데 의지가 약화된 소련식 발전 모델을 따라가기보다 독자적인 발전 노선을 구축하길 원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농민의 마음을 얻어 천하를 제패한 경험이 있었고 중국 농민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금이 가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소련을 제치고 사회주의 진영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길 원했습니다. 흐르쇼프가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선언하자 중국 역시 15년 안에 영국의 강철 생산량을 따라잡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소련과 거리를 두며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5월 열린 중국 공산당 8차 당대회 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약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핵심은 속도전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훌륭히, 더 절약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사회주의 건설 총 노선을 채택했죠. 마오쩌둥은 인민공사를 통한 대중동원을 추진했습니다. 1959년까지 수만 개의 인민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인민공사란 수천 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농업의 집단화를 완성하기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농민들의 토지, 가축, 생산 도구 등은 모두 공사의 집단 소유로 전환되었고 농민들은 공동생활과 공동노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집단화를 통한 인민들의 혁명적인 열정으로 경제의 대약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우파 투쟁으로 당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한 마오쩌둥은 거칠 것 없이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추진했죠. 대약진 운동의 핵심은 강철과 곡물 생산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1년 만에 철강 생산을 2배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마을마다 뒷마을 용광로라고 불린 토법고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의 부족한 기계와 자본 대신 수억 명의 인민이 직접 강철을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인민공사를 중심으로 모든 농민이 철 생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농촌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로 가득 찼죠.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질 좋은 철을 생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농민들은 당이 내려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뒷마을 용광로에 때려붓기 시작했습니다. 냄비, 솥, 주전자, 수저, 칼, 도끼, 삽, 문고리 등 쇠로 된 모든 것들을 고로에 넣고 녹여버렸습니다. 1958년 10월 중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절반이 각 마을에 설치된 뒷마당 용광로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 앞 용광로에서는 저질의 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멀쩡한 농기구를 녹여 똥철을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저품질의 철이 투입되자 사회 전반에 불량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지금도 중국 하면 떠오르는 질 낮은 제품의 표상이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들은 철을 생산하느라 본업은 내팽개쳤습니다. 가을철 수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두가 철 생산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농민들은 곡식도 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국책사업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가고 있었고 무능력한 정부의 성과 없는 사업에 불려나간 농민들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과 함께 4가지 유해 생물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제4의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해로운 4가지 생물은 참새, 쥐, 파리, 모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전국적으로 참새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참새를 해로운 새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농민들이 힘겹게 수확한 곡식을 참새가 쪼아먹는다는 것이었죠. 공산당은 인민일보를 통해 참새 한 마리가 한 해에 3.5kg의 곡식을 먹어치운다. 5천만 참새들이 300만 인민이 먹는 양식을 훔쳐먹는다. 참새는 인민의 공적이다. 모든 참새를 잡아 죽여라. 라며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인민들은 모두 참새잡이에 동원되었는데 그 결과 1958년 3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19억 6천만 마리의 참새가 박멸되었습니다. 정부는 확성기를 단 트럭으로 도시 곳곳을 누비며 참새를 효과적으로 잡는 방법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새를 지치게 만들어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방법으로 참새가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참새들을 향해 징, 북, 냄비, 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면 긴 막대를 쥔 학생들이 공중을 휘저으며 참새들이 절대 앉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확성기를 탄 트럭은 동네마다 참새잡이의 성과를 떠들고 다녔고 경쟁이 붙은 중국 인민들은 점점 광기에 휩싸여 본업은 내팽개친 채 참새잡이에 몰두했습니다. 그야말로 1950년대 말 중국에서 벌어진 진풍경이었죠. 그러나 한 해가 지나가자 참새와의 전쟁은 마오쩌둥이 예상치 못한 결말을 불러왔습니다. 참새에게 잡아먹혔던 해충들에게는 천적이 사라진 낙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메뚜기 등 각종 해충들의 개체수가 폭발했고 농민들이 먹을 곡식은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새잡이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지식인들이 생태계 교란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며 설득하려 했으나 마오쩌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새잡이와 강철 생산 등 정부의 무능력한 정책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민들이 인민공사로 조직된 이후 점점 생산적으로 일하려는 동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농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배급받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열심히 일할 의욕을 없애버렸죠.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급락했고 공동식당의 식량은 점점 바닥났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받아야 했던 지방 간부들은 인민공사의 공동 창고를 털어 목표치를 맞춰야 했고 그럴수록 농민들이 먹을 식량은 없어져갔죠. 거기다 일부 지역에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중국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촌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져갔습니다. 1959년 북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근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6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이 없던 1960년 1월에서 4월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갔고 굶주린 농민들은 익지 않은 곡식까지 먹으면서 수확할 것조차 남아나지 않게 되었죠. 곡식이 없어지자 농민들은 나무 껍질, 뿌리, 야생식물을 먹었고 곤충과 뱀, 두꺼비는 물론 인육까지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약 3년간의 대약진 운동의 결과 약 2,700만에서 3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약진의 장기적인 목표는 인민공사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차이, 지식노동자와 육체노동자의 차이,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몽상과 마오쩌둥의 경제정책은 광기로 가득 찬 인민 독재를 낳았고 결국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과 유격전에는 전문가였던 마오쩌둥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공업화를 실현하고 싶어 했지만 공업화를 위해 중국의 90%를 차지하던 농민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질적인 면은 무시했고 평균주의와 집체주의를 강조하며 효율성을 무너뜨렸죠. 결국 1961년 27%의 GDP 하락률을 기록했고 50년대의 경제 성장을 그대로 원상복구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던 1959년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주석 자리에 앉을 류사오치는 덩샤오핑과 함께 대약진 운동을 실패로 규정했고 실용적 경제정책을 통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죠.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두려워했던 마오쩌둥. 영원히 건국의 아버지이자 영웅으로 남고 싶었던 마오쩌둥은 그의 영광을 다시 실현시키기 위해 그 스스로가 가장 잘하는 것, 대중동원과 선전선동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을 광기로 몰고 가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벌어진 마오쩌둥 최악의 실책 2탄 문화 대혁명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950년대 말 시행된 대약진 운동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1959년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자리를 내려놨죠. 하지만 중국 건국의 영웅이 단순히 자리 하나 내려놓은 것으로 바로 뒷방신세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공산당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유지하며 당 내에서는 높은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에 이어 국가주석의 자리에 앉은 류사오치 그리고 덩샤오핑 등 차기 지도자들은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을 택하며 대약진 운동의 결과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루어 온 것을 부정당하고 역사의 실패자로 기록될 것을 두려워한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권력을 잡기 위해 치밀한 권력 투쟁의 시나리오를 짜게 되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문화를 완전히 퇴보시켰다고 평가받는 마오쩌둥 최악의 실책 2탄 문화 대혁명에 관한 영상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들에게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중화라는 자부심을 일깨워준 영웅이었죠. 하지만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30년 동안 쌓아온 그의 업적이 당내 새로운 집권 세력들에게 부정당하기 시작하자 마오쩌둥은 잃어버린 권위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해서파관이라는 희곡이었습니다. 1961년 역사학자 우한이 쓴 해서파관은 주인공인 해서를 폭군이었던 황제에게 직언하는 인물로 그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마오쩌둥 역시 해서의 정신을 배우라며 직접 해서파관의 집필을 권유하기도 했죠. 하지만 권력 쟁탈을 위해 말 바꾸기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마오쩌둥은 이 해서파관을 자신의 권력 탈취의 도구로 활용하기로 합니다. 재미로 만들어진 희곡 하나가 마오쩌둥이 가진 거대한 화약고에 불씨를 당기고 만 것이죠. 해서파관의 작가인 우한은 당시 베이징 시장 펑전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펑전은 국가주석 류사오치의 측근이었죠. 마오쩌둥은 류사오치를 숙청하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 차근차근 측근부터 밟아가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우한이었죠. 마오의 신복인 장칭은 야원위안이라는 문학평론가를 동원했습니다. 야원위안은 우한의 해서파관을 비판하는 비평문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5년 11월 10일 야원위안의 글이 상하이 문회보에 실렸습니다. 해서파관을 이념적 독초라고 비판하는 1만 자에 달하는 비평문이었는데 해서가 농민층을 지지하는 모습을 두고 개인 소유의 영농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서파관이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희곡의 핵심 주제는 무산계급 독재에 대항하는 자산계급의 투쟁이라며 이념이 독과 같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상하이를 비롯해 전국에 글이 실리기 시작했고 베이징 시장 펑전은 절대 베이징에는 글이 실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으나 마오쩌둥의 오른팔 저우완라이가 등판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펑전을 설득했고 마침내 11월 30일 인민일보에 야원위안의 글이 실렸습니다. 마오쩌둥이 쥔 칼이 베이징을 뚫기 시작한 것이죠. 마오쩌둥은 해서파관을 자신에 대한 비판의 극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 마오쩌둥은 자신에게 직언하던 펑더와이를 파면한 적이 있었는데 해서를 파면시킨 명황제가 마오쩌둥 자신이고 파면당한 해서를 펑더와이로 대입하며 해서파관이라는 희곡을 자신에 대한 비판, 풍자의 글로 몰아갔죠. 그렇게 문화예술의 장르인 희곡을 정치적 문제와 결합한 것입니다. 곧 이러한 논쟁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학생들은 문예계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서파관을 쓴 우한 등 지식인들을 수정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수정주의를 몰아내고 마오 주석을 지키자라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군인과 학생은 마오쩌둥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사상을 선전했는데 1964년에는 마오쩌둥 어록까지 발간했습니다. 마오쩌둥 어록은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의 작고 붉은 책이라는 뜻의 소홍서로 불린 책으로 공산주의, 계급투쟁, 군중 노선,
인민과 정치, 당원의 자세 등을 담고 있었고 군대와 학교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파 간의 시나리오를 기점으로 마오쩌둥의 권력 쟁탈 시나리오는 군인과 학생이라는 열렬한 지지층을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1966년 5월 16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은 학술, 언론, 문화예술, 출판계 등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인물들에 대한 사상 검증을 통해 반동분자를 색출할 것,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지식인과 예술인이 아닌 농민,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이 되어야 한다며 당과 사회를 정화하자는 곳을 골자로 한 5.16 통지를 채택했습니다. 본격적인 문화 대혁명의 시작이었죠. 마오쩌둥은 항상 혁명의 수행자를 대중에게서 찾았습니다. 1921년 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항상 마오의 지지 세력은 농민, 그리고 농민으로 구성된 인민해방군이었죠. 가난하고 핍박받던 대중들은 마오의 사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냈고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듯 대중동원이 특기였던 마오쩌둥이 이번에 활용하기로 한 대중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이가 어려 마오의 사상을 선동하고 세뇌하기에 적합한 대중이었고 중국 건국 이후로 태어나 사회주의 교육을 받으며 마오의 열렬한 팬으로 자라난 학생들은 기꺼이 마오를 위한 전사로 탈바꿈했죠. 마오쩌둥이 대장정의 신화를 쓰며 혁명을 이어갈 때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홍군이라 불렀고 이 시기 학생들은 스스로 홍위병이라 불렀습니다. 마오쩌둥을 수호하기 위한 붉은 혁명의 전사라는 뜻이었죠. 1966년 5월 25일 베이징 대학교 교내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베이징대 총장, 대학부 부부장, 베이징대 당위원회 부서기 등을 마오 사상에 반대하는 수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이를 두고 마오쩌둥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중국의 첫 번째 마르크스주의 대자보라고 선전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지지 선언에 흥분한 홍위병들은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교수와 학자들을 끌고 나왔고 그들의 머리에 곡갈, 목에는 팻말을 씌우고 얼굴엔 먹칠을 하며 사상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핵심 문구는 조반유리, 즉 모든 반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6월에만 칭화대에는 6만 5천 장의 대자보가 붙었고 상하이에서만 270만 명이 들고 일어나 반동 분자 1390명을 저격하는 8만 8천 장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1966년 8월 18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첫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과 홍위병들 100만 명이 몰렸죠. 당시 집회에 참석한 한 홍위병의 회고에 따르면 모두가 마오쩌둥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주위의 소년, 소녀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오 주석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내 안에서는 피가 끓었으며 광장의 100만 명과 함께 소리치고 울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잃어버렸고 나와 다른 사람의 장벽은 허물어졌으며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렇듯 철저히 세뇌된 어린 학생들에게 마오쩌둥은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에게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습, 낡은 습관, 즉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자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동조하는 자들을 색출하고 수정주의자들과의 싸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죠. 이러한 흐름은 인근 대학교, 중고등학교로 번져갔고 전국적으로 홍위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중단되었고 대학 입학시험 역시 취소되었죠. 전국의 학생들은 더욱 자유롭게 길거리를 몰려다니며 자유롭게 혁명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들을 향해 자본주의자라며 비난했고 고발당한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은 길거리로 끌려나와 거대한 군중 앞에서 맞거나 굴욕을 당했습니다. 일명 반동분자들은 고가를 쓰고 자신들의 범죄가 적힌 팻말을 목에 두른 채 군중 사이를 행진하며 각종 폭력, 조롱, 협박을 들어야 했죠. 더 나아가 이들은 4가지 낡은 것, 즉 봉건시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명목으로 철저한 문화 파괴자로 돌변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의 물건, 서점의 고서적, 사원의 각종 장식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옛것들을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했고 노동자와 농민, 군인들은 홍위병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자랑스러워진 홍위병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전통과 낡은 것까지는 구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고대 불당, 사당 등 유명한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지정한 유적지 6,843곳 중 4,922곳이 문화대혁명 기간 파괴되었죠. 황제의 묘와 기념관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었던 공자의 묘 역시 부서졌습니다. 티베트에서는 3,000개가 넘는 사찰 중 13개만 남을 정도였죠. 소림사의 쿵우를 익히고 전해 내려온 전통 역시 사라졌습니다. 황실 만찬의 요리 비법을 전하는 만한 전속도 사라졌죠. 전통이고 뭐고 그냥 오래된 것이라면 모두 봉건의 잔재들이었고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오쩌둥을 비롯한 문화 대혁명의 주도자들은
사냥개인 홍위병들의 행위를 두고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것이고 부술만 하니까 부수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찬란했던 5000년 중국 문명을 중국인들 스스로가 박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파괴의 자리에는 마오쩌둥의 얼굴이 걸렸습니다. 1966년 8월부터 11월까지 베이징에서만 총 8번의 군중 집회가 열렸는데 도합 1200만 명의 홍위병이 몰렸을 정도로 그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홍위병들은 생활 역시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소녀들은 귀 및 단발이 필수였고 하이힐이나 구두는 신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것들은 자본주의,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들이었죠. 붉은색은 혁명의 색이므로 신호등의 빨간불이 직진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이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화,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고 역사, 문화, 과학, 수학은 폐지되었으며 그 자리는 철학, 농업교육이 대체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잔재를 가르치는 지식인들은 제자들에게 끌려나와 반혁명 세력이 되어 머리를 깎고 온갖 수모와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며 인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었다 라고 자백해야 했습니다. 지주와 부자 등 유산계급은 당연히 모조리 색출되었고 농민, 노동자, 빈민 등은 혁명의 동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족 간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자식으로 태어난 홍위병들은 자신 역시 혁명의 동지에서 퇴출당할까 두려워했고 결국 부모 역시 반혁명 분자라며 고발했습니다. 갖은 굴욕과 고문으로 맞아 죽는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속출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홍위병들에게 혁명 정신이란 그냥 핑계일 뿐 그저 자기들끼리 뭉쳐다니고 때리고 부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966년 8월 27일에서 9월 1일 사이 베이징에서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힌 325명이 홍위병들에게 학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1966년 10월부터 홍위병들의 광기는 류사오치, 덩샤오핑 등 당내 지도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실용주의 노선은 부르주아 반동주의 노선이라며 날선 공격을 개시했죠. 류사오치는 마오쩌둥 어록을 암송하며 책으로 머리를 맞았고 감금된 채 병이 들었으나 의사들은 수정주의자를 치료하길 두려워했고 결국 1969년 11월 옥사했습니다. 덩샤오핑 역시 목숨은 건졌으나 추방되어 트랙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내 우파 세력으로 몰린 이들은 하나하나 숙청되었고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진짜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라는 시나리오의 오프닝이었던 해석파관을 썼던 우한 역시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1969년 10월 옥사했습니다. 그렇게 1966년 시작된 문화 대혁명은 중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죠. 그러나 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이라는 이념 아래 단결되었던 홍위병들도 결국 내부 분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에 들어서자 홍위병들 사이에서도 파벌로 인한 세력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를 반혁명 세력이라 규정하며 중화기로 무장한 채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혼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죠. 이제 홍위병들은 도시의 무법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마오쩌둥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의 천병이었던 홍위병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967년 10월부터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을 교실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들이 갑자기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리가 없었죠. 이후로도 홍위병들의 폭력투쟁이 계속 전개되었고 마오쩌둥은 이를 해결하고자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홍위병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홍위병이 마오쩌둥을 만난 자리에서 울먹이며 학생들이 군대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하자 마오쩌둥은 군대를 움직인 게 나다라며 쓰임이 다한 사냥개를 공식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오쩌둥은 홍위병들을 아예 도시 밖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산을 오르고 마을로 내려감이라는 뜻의 상산하향 운동입니다. 젊은 학생들은 농민에게 배워야 한다라며 홍위병들을 농촌으로 추방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홍위병들은 전국 농촌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967년에서 1979년까지 1670만 명이 농촌으로 보내졌고 베이징, 텐진, 항저우, 난징, 우한, 청두, 충칭 등 무장투쟁이 극심했던 지역의 학생들은 네이멍구, 신장, 윈난, 헤이룽장성 등 먼 오지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도시에서 젊은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중국 내 학력 붕괴 현상은 극심해졌고 10여 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문화 대혁명이 끝나가면서 복구된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해 다시 교육을 받기 시작한 77, 78, 79학번들이 현대 중국을 이끌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 전의 무학자 세대는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서 도태되었고 정체성 혼란과 강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홍위병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중국의 유명 소설가이자 홍위병 출신인 자오전 카이는 허황된 유토피아적 실험을 거친 후 중국 수천 년의 역사란 피의 강과 백골의 산으로 이루어진 황량한 폐허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여러 난세 속에서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완전히 퇴보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지식인, 엘리트 계층을 숙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기반 자체를 싹둑 잘라버린 엄청난 사건이었죠. 오로지 마오쩌둥의 권력 쟁탈을 위해 쓰인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현대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이 죽은 1976년이 되어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을 두고 당, 국가, 인민에게 심각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 준 마오쩌둥의 극좌적 오류라고 규정했습니다.